조가영 씨는 1989년생으로 충청남도 청양에서 태어났습니다. 인구 5,000명 남짓한 작은 읍내에서 나고 자란 그녀는 논밭과 산 사이를 자전거로 누비던 시절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부모님은 고추 농사를 짓는 분들이었고 일손이 부족할 때면 중학생이던 가영 씨도 종종 학교를 빠져 일을 도와야 했습니다. 형편이 넉넉한 집은 아니었지만 가족들끼리 오순도순 모여 앉아 된장찌개 하나로 저녁상을 차리던 그때는 분명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에 들어가며 현실은 조금씩 거칠어졌습니다. 등록금이며 교복비, 학원비 등 그 무엇 하나 부담스럽지 않은 게 없었습니다. 그녀는 방과 후에 학교 근처 분식집에서 접시 닦는 아르바이트를 했고 졸업하자마자 바로 서울로 향했습니다. 대학은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가장 먼저 찾은 건 인력사무소였습니다. 하루 단가 5만원짜리 포장 공장에 들어가며 그녀는 20살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서울 생활은 거칠고 외로웠습니다. 처음 정착한 곳은 구로공단 근처의 반지하 원룸이었고 낯선 도시의 냉정함에 몇 번이고 청양으로 돌아가고 싶었던 날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버텼습니다. 낮에는 공장에서, 밤에는 편의점에서, 주말에는 식당 주방 보조로 일하며 숨 돌릴 틈 없이 일만 했습니다. 몸은 지쳤지만 하루하루 모아지는 통장 잔고를 보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나아질 거야 라는 말이 그녀의 좌우명이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의 소개로 들어간 미용실에서 일하던 중 손재주가 좋다는 말을 듣게 됐고 처음으로 무언가에 대한 희망이 생겼습니다. 이후엔 미용 자격증을 취득했고 동네 미용실에서 보조 일을 시작하며 본격적인 기술을 배웠습니다. 처음엔 손님들 머리를 감기거나 염색약을 바르는 게 전부였지만 시간과 정성을 쏟은 끝에 그녀에게 단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5년쯤 지난 뒤 가영 씨는 도봉구 방학동 쪽에 조그만 1인 미용실을 열게 됐습니다. 길가에 있는 상가는 아니었지만 단골 손님들이 계속 찾아주면서 월 매출 350만 원 정도는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임대료와 재료비를 제외하면 손에 남는 돈은 약 250만 원 정도였고 고정 지출을 제외하고도 조금씩 저축이 가능했습니다. 그 시기 그녀는 사람답게 살고 있다는 기분을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가영 씨는 결혼도 연애도 잠시 미뤄두었습니다. 아버지 없이 자란 막내 여동생이 서울의 사립대학교에 입학했을 때 그녀는 등록금은 내가 보낼게라고 말했고 실제로 졸업할 때까지 학기마다 돈을 보내줬습니다. 그녀는 누군가에게 기대본 적은 없어도 누군가의 기대가 되는 일에는 책임을 다하고 싶었습니다. 언니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라는 동생의 말은 그녀에게 가장 값진 보상이었습니다. 2020년 여름 미용실 단골 손님 중 한 명이 부동산 투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잠시 위축됐던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했고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는 말이 부동산 커뮤니티와 기사들을 도배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가영 씨도 처음엔 의심했지만 여러 번의 상담과 현장 답사를 거치며 결심하게 됐습니다. 그때 그녀가 고른 곳이 도봉구 방학동의 신동아 아파트였습니다. 신동아 아파트는 도봉구 방학동의 대표적인 중층 아파트 단지로 1988년 준공된 건물들이 다소 노후하긴 했지만 관리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인근에 있어 교육 환경이 좋았고 근처에는 방학역, 방학천공원, 시장, 도서관 등이 밀집해 있었습니다. 버스 정류장도 도보 3분 거리로 교통과 생활 인프라를 동시에 갖춘 입지였습니다. 가영 씨가 매수한 평형은 전용 면적 18평짜리 중간층 세대였습니다. 총 매매가는 2억 9,500만 원이었고 그녀가 마련한 실자금은 6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나머지 2억 3천만 원 가까이는 은행의 주택담보대출로 충당했습니다. 당시에는 금리가 낮았기 때문에 무리하더라도 월 이자만 잘 내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은행도 별다른 조건 없이 대출을 승인해줬습니다. 계약을 마치고 입주한 후 그녀는 손수 낡은 벽지를 걷어내고
중고거래로 장만한 식탁과 소파를 조심스레 배치했습니다. 퇴근 후 식탁에 앉아 컵라면을 먹으며 이제 진짜 내 집이 생겼구나라는 감격에 눈물이 나기도 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봉산 자락의 노을은 가영 씨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시련에 대한 보상처럼 느껴졌습니다. 직접 거주하며 출퇴근하기에도 위치가 좋았고 매일 새벽 일찍 나가고 밤늦게 귀가해야 했던 그녀에겐 집이 곧 쉼터이자 에너지 충전소였습니다. 친구나 가족을 초대하진 않았지만 간혹 동생이 놀러와 언니네 집 댁에 포근하다고 말할 때면 흐뭇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그런 평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2022년 초부터 급격히 치솟기 시작한 금리는 그녀의 계획을 빠르게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변동금리로 설정된 대출은 몇 달 사이 월 이자만 5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늘어났고 이 부담은 고스란히 그녀의 통장 잔고를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저축을 줄였고 그 다음엔 카드값을 밀었습니다. 그 무렵부터 미용실 사정도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방역 해제 이후 한동안 손님이 돌아오는 듯 했지만 근처에 프랜차이즈 미용실이 생기며 단골 손님 몇 명이 빠져나갔습니다. 가격 경쟁은 불리했고 재료비도 계속 오르며 실질 수익은 갈수록 줄어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해도 통장에 남는 건 고작 80만 원 남짓이었고 대출 이자 내기도 빠듯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도를 꽉 채우는 소비를 하진 않았지만 전기요금이나 생활비를 카드로 결제하고 그 다음 달엔 현금 서비스로 메우는 식의 악순환이 시작됐습니다. 한번 틀어진 현금 흐름은 쉽게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연체가 시작된 건 2023년 1월부터였습니다. 납입기한 경과 연체 이자 발생이라는 문구가 또박또박 인쇄되어 있었고 마지막 문장에는 채무 불이행 시 법적 조치 예정이라는 말이 붉은색으로 쓰여 있었습니다. 처음엔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전담 상담사라는 사람이 전화를 걸어 정상화 계획서를 제출하면 조건 조정이 가능하다고 말했지만 그녀에겐 계획서에 쓸 계획 자체가 없었습니다. 다음 달엔 저축은행이 그 다음엔 대부업체까지 연락을 해왔습니다. 각기 다른 전화번호로 걸려오는 음성들은 모두 같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상환을 시작하지 않으면 신용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달쯤 지나자 그녀의 휴대폰은 모르는 번호로 가득 찼습니다. 일부는 문자로만, 일부는 늦은 밤에도 전화벨을 울렸습니다. 그녀는 점점 핸드폰을 꺼두는 시간이 길어졌고 하루에도 몇 번씩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되묻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그때 그냥 전세로 살았으면 그 문장은 어느새 입버릇처럼 나왔고 미용실에서 머리를 감기던 중에도 문득 떠올라 손이 멈출 때가 많았습니다. 결국 그해 2월 경매 개시 통보서가 날아왔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떨리는 손으로 펼친 그녀는 이미 경매 개시 결정이라는 글자를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서랍을 닫았습니다. 반쯤 비어있던 화장대 서랍 안엔 가계부 몇 건과 통장, 그리고 세무서에서 온 우편들이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의자에 앉은 채 한참을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끝엔 아무 힘도 없었고 뺨 위로 천천히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미용실도 집도 무기력하게 흘려보냈습니다. 머리 손질하러 오는 손님들에게는 몸이 안 좋아 당분간 예약만 받는다며 거짓말을 했고 하루 대부분을 가게 안에 틀어박혀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보냈습니다. 가게 문을 닫기까지 일주일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장기적으로 봐도 답이 없었고 이미 빚을 감당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정리한 집기를 중고로 넘긴 후 그녀는 마지막으로 가게 바닥을 닫고 문을 잠갔습니다. 2024년 5월 신동 아파트는 감정가 대비 64% 수준인 2억 6,600만 원에 낙찰되었습니다. 3번 유찰된 후 열린 3차 경매에서 나온 가격이었습니다. 낙찰가는 은행이 요구한 채권액에 훨씬 못 미쳤고 담보 회수는 절반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채무 일부는 그대로 남았고 그녀는 정식으로 채무불이행자 명단에 등록되었습니다. 신용등급은 순식간에 8등급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그때부터 투명인간처럼 살았습니다.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걸 알면서도 체크카드 하나 만들고자 은행 창구에 앉아 있었던 날, 창구 직원이 한숨 쉬며 기록 보셨죠? 라고 말하는 그 순간 그녀는 세상이 자신을 거절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울감은 일상이 되었고 친구들의 연락도 점점 피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실패자라도 된 듯한 기분에서 벗어나지 못했죠. 하지만 그 상태로 무너지진 않았습니다. 한참을 방황하던 그녀는 어느 날 동네 도서관에 들른 김에 구청 게시판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엔 시니어 뷰티케어 강사 양성과정 수강생 모집이라는 글이 붙어 있었습니다. 주 3회 무료 강의였고 수료 후엔 지역 내 노인센터에서 활동할 기회도 주어진다는 설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 번 더 해보자는 생각으로 그녀는 지원서를 냈습니다. 강의는 생각보다 유익했습니다. 어르신의 두피 상태를 진단하는 법, 손톱 케어 시 유의사항, 위생관리와 소통법 등을 배우며 그녀는 다시 한번 미용이라는 본질에 다가갔습니다. 자격증이 없어도 가능한 범위에서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이었고 무엇보다 그들이 건네는 고마워요라는 말이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후 구청 산하복지재단과 연결되어 요양시설, 복지관 등을 돌며 소소한 수익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수입은 많지 않았지만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정해진 일정을 소화하는 그 일상이 그녀에게는 새로움을 넘어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무너진 삶의 템포가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갔고 마침내 다시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불면의 밤은 어느샌가 줄어들었고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지금 그녀가 살고 있는 곳은 도봉동의 작은 반지하 원룸입니다. 새벽이면 이슬 내린 창에 물방울이 맺히고 벽지는 군데군데 들떠 있지만 그녀는 이 공간에 정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근처 공공도서관은 그녀가 자주 찾는 공간이 되었고 마을버스를 타고 지나는 풍경 하나하나가 새로운 시선으로 다가왔습니다. 과거처럼 아파트 베란다에서 도봉산을 바라보던 날은 사라졌지만 그 대신 일상의 작은 감정들을 놓치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신처럼 집을 잃고 무너졌던 또래 여성들과도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럽게 시작했지만 서로의 사정을 들으며 위로와 정보를 나누는 일이 그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집을 잃었지만 사람은 잃지 말자는 말이 소모임의 구호가 되었고 때때로 모여 자조 모임처럼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과 몇 마디의 진심이 그녀에게는 그 어떤 재산보다 소중했습니다. 가영 씨는 지금도 매달 5만 원씩 적금을 붓고 있습니다. 다시 집을 사겠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다음번에는 누군가의 말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속도에 맞춰 선택을 하고 싶다는 마음에서 시작한 작은 다짐입니다. 언젠가 또다시 내 집을 가지게 되는 날이 온다면 이번에는 욕심보단 지혜로 채워진 결정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젠 욕심 안 부릴 거예요. 전세든 월세든 나한테 맞는 삶이면 그걸로 충분해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오늘도 일터로 향합니다. 더디고 느리지만 그 걸음은 확실하고 단단합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려요. 그럼 오늘도 오붓하세요. 감사합니다.